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정심을 소개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그 기피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혼란의 변증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 활동은 확실성을 향해 열려 있으며 인간은 확실성을 지향하는 존재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은 그 불안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성취한다는 것도 뭡니까? 자기 확실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실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 활동이라는 것은 확실성을 향해 열리는 것입니다. 확실성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행위입니다. 확실성은 행위를 통해 달성되는 것입니다. 즉 행위가 확실성을 빌려오는 근원이 바로 불안임을 일 수 있음을 소개합니다. 확실성을 빌려오는 근원이 바로 불안이다. 그러니까 불안은 뭐예요?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 존재적인 불확실성. 나라는 존재의 어떤 깊이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행위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 행위는 확실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행위한다는 것은 불안으로부터 그 확실성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행위란 불안의 전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안은 바로 증상으로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어떤 인간에게 행위를 갖다가 만들어내도록 하는 하나의 에너지의 전이죠. 당혹스러움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혼란 속에는 지나치게 적은 것이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것, 이것이 이제 그 락강의 그 불안의 이 매트릭스에서 차지하는 그 하나의 항목이죠. 당혹스러움. 그 다음에 혼란. 이거 역시 불안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하나의 그 항목이에요. 근데 당혹스러움이라는 건 지나치게 많은 거고 혼란이라는 건 지나치게 적은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것 같죠? 당혹스러움의 이면이 혼란입니다. 많은 것, 지나치게 많은 것 이면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에요. 지나치게 많은 것 이면이 지나치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혹과 혼란의 변증법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다는 건 지나치게 적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마이의 혼란은 본질적으로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힘의 환기이며 필요 속에서 당신이 결여된 것, 힐프로스 히카이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용어를 연결하는 것은 주체의 모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용어라는 건 뭐죠? 당혹스러움과 임베러스먼트, 그 다음 혼란. 힐프로스카이트. 이 두 용어를 연결하는 것은 주체의 모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당혹스럽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너무 많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것이죠. 돈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어디다 쓸 줄은 모른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돈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되죠. 돈 가치가 하락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돈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진 꼴과 같은 격이 되는 것이죠. 힘이 지나치게 세다. 힘이 지나치게 세서 이 힘을 갖다 주체할 줄을 모른다. 그냥 아무데나 힘을 쓰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힘이. 그냥 막 아무데나 힘과시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힘과시하고 아무데나 힘을 써요. 그럼 이 사람은 힘이 지나치게 적은 것과 같아요. 왜? 써야 될 때 제대로 쓰지 못해요. 써야 될 장소, 써야 될 상황, 써야 될 대상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적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다스리면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성을 확보한다는 게 뭡니까? 이 불안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기피에는 기만성이 있는데, 기피에는 기만성이 있어요. 기피에는 양면성, 기피에는 역설이 있어요. 기피에는 역설이, 기만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진실이에요. 기피에는 전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이는 불안이 문제로 등장할 경우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생겼다는 건 뭐죠? 기표의 확실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표의 확실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피의 기만성에 지금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이 생기는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 기표는 항상 하나의 거대한 기만임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담론의 정복에 미치는 모든 것이 결국 그것이 커다란 기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로 귀결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담론을 통해서 확실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담론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에 대한 확실성, 나의 현실에 대한 확실성,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성, 나의 나됨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했다고 착각하는데 나는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기표는 근본적으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기표에는 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를 통해 현상을 지배한다는 것. 사고라는 건 뭡니까? 언어로 이루어진 체계를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어가 현상을 지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언어에는 이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언어에는, 기표에는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만적인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재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즉 그것을 기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생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표가 바뀌는 것이죠. 재생산되면서 기표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A라는 기표로 나의 확실성을 확보한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액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행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현상, 나의 현실, 나의 어떤 주어진 상황을 말하자면 다시 만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모양으로 결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기피의 기만성에 내가 스스로 속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표의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기표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인생에 말하자면 관역에 정확한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표란 세계 속에서 주체가 남긴 흔적인데 불안은 정확히 이 게임에서 벗어납니다. 불안이 이 기표의 흔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 주체는 기표를 통해서 자기 확실성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다. 주체는 기표를 통해서 자기 확실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이 기표의 흔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불안은 기표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는 기피의 속임수에 속지만 불안은 기피의 속임수에 속질 않아요. 그래서 기피의 이면성, 양면성, 기피의 역설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당혹감이 기표가 지나치게 많은 것과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결핍이 기표가 지나치게 적은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루스가 그렇습니다. 보편 긍정 명제. 이건 뭐냐? 불가능한 것을 기반으로 실제를 규정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 긍정 명제라는 것은 긍정 명제예요. 긍정 명제인데 누구나 예외가 없는 긍정 명제죠. 이게 보편 긍정 명제인데
예를 들면 살아있는 존재가 팔로스를 갖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팔로스를 갖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예. 실제를 끊임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기능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저 계속 비틀거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틀거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오해를 통해 진실로 간다. 엘리자베스와 다시 기억나시죠? 서로 연인간인데 서로를 오해합니다. 자기의 이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 헤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 오해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상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안경 때문에 색깔 안경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고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기능, 실제를 끊임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기능,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표, 기표. 팔루스는 기표죠. 팔루스는 플러스 팔루스와 마이너스 팔루스가 있죠. 플러스 팔루스는 이거는 소유적인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팔루스는 존재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 존재적으로 결여가 심하다는 얘기죠. 실제를 끊임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내가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주체적인 어떤 실제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실제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한 거죠. 바로 팔루스가 그런 것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살아있는 존재 중 엄마처럼 팔루스를 갖지 않은 존재도 있습니다. 엄마는 팔루스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모든 존재는 여자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남근을 갖지 않고 남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조차 그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누구죠? 엄마죠. 엄마조차도 남근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지식에서의 진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해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근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팔루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남근이 있다. 이게 보편 긍정 명제예요.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 근데 팔루스가 없는 존재도 있다. 팔루스가 없는 존재, 모든 존재가 팔루스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뭐죠? 모든 존재는 팔루스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팔루스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팔루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피의 역설입니다. 당혹과 혼란의 변증법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팔루스가 있다. 이건 당혹이죠. 많은 기표가 있는 거예요. 많은 팔루스가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팔루스가 없다. 이거는 결의의 기표죠. 혼란이에요. 힐프로스의 카이트. 도울 힘이 없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루스가 없다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내 팔루스 없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식은 이해의 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루스에 대한 이해, 존재에 대한 이해. 15세기 소고에서는 I understand you perfectly를 I understand you perfectly로 바꿔 쓰는 놀라운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이 understand은 영어로 understand와 stumble을 합한 말인데 이해라는 건 언제나 오해를 향해 비틀거리며 나간다. 이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오해를 향해서 비틀거리며 나아가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전 심리학은 경험적인 재료가 이게 이제 이쪽으로
고전 심리학은 경험이란 재료가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비현실적인 것에 의해 괴로워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는 희망은 완전히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프로이드적 정복이 가르치는 것은 비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전 심리학이 말하는 경험, 재료가 현실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은 비현실적인 것에 의해 괴로워해요.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는 희망은 완전히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왜냐? 프로이드가 가리킨 것은 이 비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다름 아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식적 현실이죠. 이 비현실 속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이게 무의식 현실이에요. 네, 9번 조르게 배려 또는 돌봄이란 말은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배려를 생산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어느 거룩한 책에서 배우는 쪽이 더 좋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도서입니다. 70인 세투아진트에서는 이 배려가 코헬렛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카할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모으는 덕성, 즉 모으는 자를 의미합니다. 10페이지 전도자가 아닙니다. 네, 배려, 돌봄이라는 말, 이것은 품는다, 모은다, 뭔가를 생산한다 이런 것인데 이 코헬렛 이 말이 조르게라는 그 말에 말하자면 연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것과 관련된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에피쿠로스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예. 에피쿠로스는 그 행복, 쾌락 이런 걸 이제 강조한 학파죠. 예. 에피쿠로스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달래주는 것을 그만두었죠. 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같은 효과, 정신적 쾌락이나 행복 이런 거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말하는 건 이 책을 슬쩍 들여다보는 것조차 안 해본 셈입니다. 에피쿠로스적인 그 쾌락과 전도서에 나오는 이 즐거움이 뭐가 다르죠? 에피쿠로스란 철학에서의 쾌락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의 조화와 균형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조화와 균형을 근거로 하는 행복, 그러한 쾌락, 이걸 이제 에피쿠로스적인 행복이다,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도서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즐거워하라는 명령의 이면은 뭡니까? 삶의 파도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조화로운 삶을 살 때에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려라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즐거워해라 이거죠. 고난이 와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산다는 자체가 괴로울 때에도 즐거워해라 이거죠. 이게 전도서적 의미의 쾌락입니다. 성경 전도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쾌락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기표의 역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이 기표의 역설 전도서에 나오는 이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시작점으로 해서 기표의 역설에 대해서 계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당혹과 혼란의 변증법 팔루스 플러스 팔루스 차원이 당혹입니다. 마이너스 팔루스 차원이 혼란이에요. 결의어 차원 당혹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혼란 너무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도울 힘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역설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간에게 확실성과 그 주체성을 갖다가 세워나간다 이거죠. 오늘 기표의 역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